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업종 및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방송에서 투자 의견은 출연자 개인 견해일 뿐이며 키움증권 조사 분석 자료를 공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 상품이 아닙니다. 투자 손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을 맡고 있는 홍춘욱입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올해 주식시장 2달 남짓 남았고요. 또 내년까지 시장을 본다면 향후에 우리나라 시장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전에 방송을 들으셨던 청취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홍 박사 혼자 이야기를 하니까 좋긴 좋은데 뒤로 갈수록 좀 힘도 빠지는 것 같고 또 심심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가지고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방송 반응이 좋으면 정기적으로 계속 모시고 싶은 내공 만빵의 소유자시고요. 참고로 똑똑한 배당주 투자라는 베스트셀러의 작가이기도 한 피트황님을 모셨습니다. 피트황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트황입니다. 예, 피트황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피트황님은 전문 직군에 속하는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능력자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하고 있는 증권사나 운용사나 연기금이나 은행 같은 이런 금융기관들의 이해관계랑 별로 맞지 않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해상충의 문제라든가 또는 저희들끼리 있는, 어떻게 본다면 금융시장 종사자들끼리는 약간 이야기함에 있어서 조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피트황님은 필명, 좋습니다. 필명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이 책을 저자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 투자 성과도 굉장히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는 이 고수시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피트황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훨씬 더 이야기를 전달하고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려운 걸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 자료를 이제 곧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목표 주가가 얼마입니다라든가 뭐 또 최악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의 목표 주가는 어떻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 키움증권 월요일날 홈페이지에서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피트황님 궁금하신 거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날카로운 질문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긴장되는데요. 네. 살살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타 방송이나 매체에서 출연하면서 나눴던 이야기, 하셨던 이야기, 그다음에 토론하셨던 이야기, 최근에 이제 모고 방송에서 이제 강세론자로 이제 지금 같은 분위기 안 좋은 조정장에서 홀로 강세장으로서 이렇게 잔다르크처럼 힘을 내고 계셔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누가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있는지, 아니면 지금같이 장이 좀 안 좋은 분위기에서 어떤 긍정적인 면이 지금 남아있고 어떤 것들을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말씀드리자면 지금 굉장히 싸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면에서 싸고 어떤 면이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오늘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을 여러 개를 쭉 주셔가지고요. 네. 첫 번째부터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강세론자냐라고 물으면 저는 사실 주식시장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주식시장을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경제에 대해서는 좀 낙관하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경제의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울이요, 홀쭉이 거울도 있고 빼빼 거울도 있는 거 아시죠? 어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워터파크를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워터파크에 거울들을 세 종류를 달아놨는데 가면 굉장히 제가 늘씬한, 그죠? 키가 굉장히 큰 롱다리가 됐다가 숏다리가 됐다가 또 마지막에는 거울이 역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울이라는 게 사물을 비춰 보여주긴 하지만 확실하게 명확한 상을 보여주는 거울들은 드물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저는 경제의 거울이긴 하지만 주식시장은 약간 왜곡된 거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주식보다 더 좋은 거울은 없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주식시장이 항상 시장이 급락하게 될 때 그 뒤에 불황이 온 적이 꽤 자주 있습니다. 다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보자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거울을 좀 잘 닦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거울에 비춰지는 원모습은 허우대가 멀쩡하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는가? 그러니까 저는 가장 큰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수출의 선행 변수들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한국의 수출을 결정짓는 요인들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경쟁력. 안 그렇습니까? 암만 해외 수요가 많아도 한국산 제품 소비자들이 아무도 안 쳐다본다면 물건 팔 수 없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경쟁력이라든가 또는 글로벌 혁신 지수라든가 브랜드 가치 같은 것들이 아직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꾸준히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문제는 아니다라고 본다면 결국 우리나라 수출은 해외의 수요에 의해서 좌우되는 측면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의 수요를 누가 좌우하는가?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지만 사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중국을 쿠션 쳐서 다시 말해서 중국에 있는 조립 공장 등등을 또 한국 기업이 투자해 놓은 직접 투자 기업들을 거쳐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 소비자들의 수요가 중요한데 이게 괜찮더라라는 거죠. 특히 한국 소비에 또는 한국의 수출에 가장 강한 선행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저는 좀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미국의 공급관리자협회 제조업 지수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이 지수는 50이 넘으면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60에 가까우면 강력한 호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달 59.5포인트를 기록했어요. 굉장히 좋은 거죠. 두 번째로 또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 닥터 이코노미 또는 닥터 쿠퍼라고 불리는 이 바로 구리를 비롯한 각종 비철금속 가격들이 필요한데 이 비철금속 가격들이 지난해 2017년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올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여름부터 다시 또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세계 경제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중간재의 가격도 나쁘지 않고 더 나아가 선진국 쪽의 소비를 보여주는 것도 괜찮으니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나쁜 여건이 아닌데 주가가 폭락한다면 또는 주가가 약세 조정을 보인다면 그런 매수의 관점에서 대응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어떤 게 싸냐 이렇게 물으면 이게 참 답이 어려워요. 이 우리 배당주 투자를 즐겨 하시는 피투왕님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에 되게 관심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땡땡 오일이라든가 땡땡 전자 같은 회사들 되게 좋아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회사들의 배당 수익률은 어떠냐면 주가가 빠질수록 배당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해볼 만한 상대적으로 괜찮은 지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주가 순자산 가치 배율이 되겠습니다. PBR이라고 우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P는 프라이스 주가고요. 그리고 B에는 북밸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 얼마냐? 예를 들어서 아까 땡땡 화재가 있는데 이 땡땡 화재가 가지고 있는 주당 순자산 가치가 30만 원인데 벌써 어떤 회사인지 진짜 이해가시죠? 아주 좋은 회사겠죠. 주당 순자산 가치가 30만 원에 달하는데 이 회사가 지금 20만 원에 거래된다면 이 회사 당장 청산해도 주주들한테 20만 원에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들한테 그 주식뿐만 아니라 10만 원에 달하는 추가적인 지분 가치가 보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자 한 판을 딱 시키면 그 피자에 12조각이 났던 20조각이 났던 피자의 아주 작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피자에 대한 구분 소유권을 갖고 있는 셈이잖아요. 주주가 바로 그겁니다. 주식을 들고 있는 만큼 그 회사가 청산될 때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PBR이 1배다. 예를 들어서 30만 원의 순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30만 원이다. 그러면 그냥 그렇군. 근데 미래에 이 회사가 벌어들일 이익은 그 밸류에이션에 그 PBR에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는 셈이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 얼마냐? 10월 11일 기준으로 주가 거의 100포인트 빠졌던 그날 기준으로 0.84배예요. 이게 뭘 뜻하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에 거의 15% 이상 할인되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피투왕님? 피투왕님이 그렇게 거래되는 기업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돈을 잘 벌면 사야죠. 그렇죠. 근데 돈을 잘 못 번다고 생각되니까 안 샀을 거고 두 번째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 가치라는 게 사실은 저거 믿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렇게 낮을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요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PBR이 주가가 몇 배에서 거래되냐면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4배에서 거래돼요. 그걸 뭘 뜻하냐? 굉장히 수익성도 높고 미래 전망이 밝다고 보는 거죠. 반대로 한국은 0.84배에서 거래된다는 건 이 나라 경제 망할 거다. 더 나가서 내년에 적자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정도인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해 1분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3분기까지 실적 발표가 되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코스피 200 기업들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올해도 한 200조 원은 훨씬 넘어갈 것 같은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거죠. 2016년에는 한 130조, 또 2017년 작년에는 170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올해는 그보다 또 30조 원에서 40조 원 정도 더 이익이 늘어나는 상황인데도 내년에 마치 적자를 볼 것 같이 기업들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종합주가지수 1000포인트 깨졌던 그때가 PBR이 최저점, 장중 최저점 기준은 0.77배, 그리고 1000포인트 깨지던 그때의 주가를 생각해보면 대략 얼마냐면 0.8배 정도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0.84배라는 건 여기서 한 4%, 그러니까 지금 2000포인트 곱하기 4포인트 하면은 한 80포인트에서 100포인트 정도만 주가가 빠지면 금융위기 때 주가라는 거죠. 근데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황을 겪었던 그 시점이야 당연히 내년에 상장기업 전부 적자다,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연 200억도 아니요 200조 이상의 돈을 벌고 있는 어마무시한 머니머신, 돈 벌어내는 기계입니다. 한국은. 이 돈 벌어내는 기계를 0.84배 정도의 주가에 사라고 해도 안 사고 폭락한 거니까 이게 너무 좀 심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길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좀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밸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제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그러니까 사실 그걸 보면 그 우리나라가 이 수익성이 피크아웃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2018년까지는 잘 벌지만 2019년, 20년 넘어가면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심리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기가 역사적인 걸 보면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홍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거 이외에도 그럼 피크아웃이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이 아까 뭐 미국의 PMI 와 그다음에 이익 예상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이외에도 지금 사람들이 이제 근거로 되는 피크아웃이 될 만한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게 그 뭐 정량적인 부분은 뭐 수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뭐 반도체 경기가 이제 수익이 꺾이면 뭐 이제 같이 꺾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기사들 보면 삼성전자 빼면 돈을 뭐 수익이 더 늘지 않았다는 식의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 거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꺾이면 그렇게 될 거다라는 상상이 반영된 게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면 수출이 막히면 안 될 거 아니냐는 그런 일종의 공포 같은 것들이 좀 반영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단순히 이제 그런 상상력만으로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이제 토론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다른 또 근거가 될 만한 것들, 아니면 뭐 우리가 미중 분쟁이 생각보다 뭐 크게 이슈화 될 것 같지 않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번 상황에서도 혹시 이제 그런 뭐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질문 하나로 자료 하나를 써야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일단 이야기하기 쉬운 거 두 번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이 수출이 얼어붙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고요. 실제로 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 입장에서 이제 중국을 공격할 때, 특히 6월에 관세를 부과할 때는 중국을 좀 얕잡아 봤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판단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판단 미스였냐 생각을 해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이 한 40% 이루는, 그러니까 국내의 수요로는 도저히 제조업 생산을 커버 못하는 굉장히 작은 내수 시장에 비해 생산의 능력, 생산 캐파는 너무 크니까 관세 부과한다고 흘러대면 중국 내수 시장도 개방하고 중국 지적재산권 문제들, 특허 도둑질 문제들, 이런 것들을 금방 문을 열고 더 나가서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 같은 미국의 주요한 기업들이 중국에서 잘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중국 여행 가면 페북이랑 구글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떻게 본다면 좀 차별이랄까, 또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 외부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는 문제들을 푸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또는 공화당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이 자신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전 정권들이 해내지 못한 걸 내가 했다, 이제 이런 걸 원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강도 조절에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중국이
굉장히 민족주의적 감정이 열망이 큰 나라로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걸 하나 놓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2012년 이른바 센카쿠 열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일본산 제품들을 불태우거나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과정들 속에서 현재 국가주석이 어떻게 보면 이니셔티브를 잡고 그해 연말에 있었던 당대회에서 차세대 지도자로 선출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러고 보니 뭘 뜻하냐면 정책 지도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들의 민족주의적 열망, 경제 대국이 되고자 하는 열망, 더 나아가서는 중국 몸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꿈이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청사진들을 크게 펼쳐놓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그렇게 항복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주기는 싫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협상들을 했지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부터 6월 말부터 이제 이상한 징후가 나타났죠. 첫 번째, 중국 위엔화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1달러에 대해서 6.3 정도에 거래되던 게 6.9까지 거의 10% 상승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관세를 부과한 만큼 환율을 올려버리면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을 상쇄시켜버릴 수 있죠. 두 번째는 8월부터 9월 사이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대대적인 경기 부양 정책들이에요. 뭐 가장 대표적인 걸 이야기하면 지급준비율이 인하했고요. 개인소득세에 대해서도 감면하고요. 증치세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들. 증치세가 뭐냐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예요. 그건 이제 환급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정책들을 쓰다가 최근에는 심지어 그동안 환경 문제 등 이런 것 때문에 석탄 발전을 되게 줄였는데 미국산 LNG나 기름 안 수입 안 하는 대신 석탄 발전 쪽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환경은 도외시하고 이제 그냥 자력갱생하겠다라는 식으로 돌아가는 이런 태도들을 보이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죠. 물론 중국이 적절한 명분만 주면 그렇게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태도들을 보이는 가운데 재밌는 통계가 나왔는데 바로 뭐냐 하면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팔리는 판매 가격, 다시 말해서 중국 제품의 수출 가격 통계가 나왔는데 6월달 관세 부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7, 8월달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뭘 뜻하냐? 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환율 조정과 각종 조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부가 도와줄 테니까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공장의 수출 기업들의 고용을 줄이지 말고 계속해라. 정부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 끝난 다음 보자. 또는 2년 뒤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 보자라는 정책을 펼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먼 미래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이런 식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 등에 맞서서 이런 조치들을 취하게 되면 중국 경제에 일단 환경 문제도 심해질 거고요. 더 나아가서 기업들의 공급 과잉 조절하려고 그랬던 것들도 지금 다 약화되고 더 나아가서 그림자 금융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금융 쪽의 부채 문제들이 심각했는데 이거 돈 더 대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중을 생각하면 악재예요. 그런데 이게 6개월 혹은 내년까지 생각해서 1년의 문제라고 놓고 보는 순간 중국산 제품 가격들이 오르기는커녕 관세가 부과됐는데도 오르긴커녕 더 떨어지는 상황에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고 이 과정에 한국의 대중 수출이 급감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적어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먼 미래의 일은 저도 알 수 없죠. 그러나 한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미래에는 잘 보이지 않더라. 더 격렬한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심리를 억누를 수 있다는 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어요라는 걱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현재의 데이터로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눈에 안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내년에 정보통신 경기가 나빠지거나 해서 우리나라 기업 이익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가능성들을 저도 배제할 수 없다 봐요. 다만 이런 측면을 볼 때 우리나라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통신 기업 제품들의 물건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뛰어나고 독보적이어서 잘 팔리는 게 아니라 과점화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선진국 쪽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폭발했던 탓이다라는 건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런 정보통신 산업들은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적용되는 산업입니다. 이 무어의 법칙이 뭐냐면 1950년대부터 인텔의 사장이었던 무어 박사의 관찰에서 얻어진 숫자인데요. 매 2년마다 집적 회로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그런 밀집도는 2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삼성전자는 더 혁신해서
황해 법칙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1년 반마다 2배가 된다. 네.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동일 집적도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2년이 지나면 반값에 팔아도 된다는 뜻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2년마다 생산성이 2배로 향상되니까 반대로 이전에 만들어졌던 또는 집적도가 낮은 저가 제품들은 가격을 많이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반도체를 비롯한 이런 혁신적인 제품들은요, 제품 가격이 매년 인하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 제품 가격, 반도체 제품 단가를 보면 30% 이상 상승했어요. 어마어마한 이익이 생긴 거죠. 다시 말해서 매년 30% 혹은 회사에 따라, 능력 있는 회사에 따라 40% 가격이 떨어져도 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년마다 가격이 반토막 난다. 그죠? 그렇게 경쟁력이 뛰어나요. 그런 상황에서 과점화. 뭐 예를 들어서 낸드 메모리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도시바. 또 D램 메모리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이렇게 3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 회사는 또 수십 년에 걸쳐 무어의 법칙을 타며 매 2년마다 생산성을 2배씩 혁신하는 기업들이에요. 그 과정에서 돈도 엄청 많이 벌어서 투자도 많이 해놨죠. 자, 그러면 지금처럼 30%, 40%씩 가격이 오르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 저도 그렇게 봐요. 왜냐? 너무 마진이 커요. 네. 영업이익률이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은 줄어든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잖아요. 아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물량이 줄어들까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올해 벌어들인 것처럼 매 분기 15조 혹은 17조의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내년에도 낼 수 없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급격히 감소한다고 보기는 수요가 너무 강하고 매년 생산성의 향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것도 염두에 좀 넣어둬야 되는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기업이익이 200조 이상 제가 영업이익 난다 그랬는데 그중에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60조, 70조 이상이에요. 원래 4분기는 이익이 줄어요. 네. 각종 비용을 터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비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은 얼마냐? 130조가 넘어요. 자, 그런데 이 130조라는 비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이 역시 사상 최대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결국 조선이나 자동차처럼 굉장히 부진한 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그렇죠? 보험, 증권, 화학, 정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나라 산업들 중에서 또 이거 이외에 굉장히 또 중요한 산업이 전자부품 산업들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산업들에 있어서의 수익성들이 개선되는 면이 크다라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중국의 영향에서 우리나라 생산성이나 수익성이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차후에 이제 경기 부양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 제가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또 궁금한 거는 아마 이 프로그램을 듣는 분들은 다 궁금할 텐데요. 그리고 이제 홍 박사님께서도 환율 부분에서 전문가이시니까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모 매체에서 이제 경로를 벌였고 그다음에 이제 기고를 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의 우리나라 주식시장, 특히 이제 주식시장을 한정시켜서 보면 주식시장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환율 문제다라고 이제 환율이 가장 큰 이슈다라고 단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뭐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한 주가 흐름이 수준이 왜 이렇게 낮을까? 선진국 4배라 그랬잖아요, PBR이. 근데 우리나라 0.84배예요. 왜 이렇게 쌀까? 이렇게 하면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봐서는 배당이 낮아서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PBR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한국보다 훨씬 높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기업들, 웬만한 기업들 보면 다 2에서 3% 배당 줍니다. 특히 슈퍼드 미든드 스탁이라고 부르는 초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7, 8%도 곧잘 있어요. 주가 많이 올랐다 그러지만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나라는 일단 주가 빠지는 순간 야 이게 채권 사는 것보다 더 매력적이야 이러면서 주식을 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1%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한국 주식시장은 확실히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시장입니다. 두 번째가 더 큰 문제인데 바로 우리나라 경제의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 과정에서 시장이 개방되다 보니까
외국인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대주주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다 외국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피투왕님이 예를 들어 멕시코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다면, 또는 터키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다면, 브라질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다면, 분명히 리라화나 페소화나 헤알화로 거래되는 그 나라 주가 지수는 오르더라도 환율에서 다 깨먹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해외에 투자를 하게 될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환율입니다. 근데 어느 나라가 달러에 대한 환율이 계속 급등해서 뭐 터키 리라와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1대1리라였는데 지금 1대7리라잖아요. 그러면 달러로 환산하면 7분의 1토막 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얼마나 큰 수익을 얻어야 리라화로 아무리 큰 수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달러로 환산해서 환전해서 고국으로 가져갈 때 손해 안 보기가 참 어렵죠. 그런 면에서 한국에 투자를 할 때 외국인들은 항상 환율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을 결정짓는 요인이 우리 국내 요인보다는 해외 쪽 요인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한국이 세계 11위 혹은 12위의 경제 대국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오히려 삼성전자를 더 잘 알고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을 더 잘 알면 알지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얼마 전 미국의 상 방송 프로그램에서 북한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스티커로 붙여보라고 그랬더니 한 3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어디다 붙여놨냐면 파키스탄에 붙여놨고요. 진짜입니다. 3분의 1 정도는 어디다 붙여놨나 했더니 아프리카 쪽에 붙여놨다라는 묻지 못할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글로벌 투자자들은 잘 몰라요.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좀 알지 모르지만 이 나라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떨 때 한국에 투자를 하느냐? 달러가 약세일 때. 다시 말해서 글로벌 달러의 가치가 저평가로 갈 때, 그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환손실이 발생한다 싶으면 다른 나라로 우우 나갑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미국 연준 의장님이 말실수 한번 크게 하셨잖아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하죠. 우리가 이 금통입니다. 금리결정회의에서 뭐라 그랬냐면 현재 금리 수준은 경기 친화적인, 완화적이지 않다. 이걸 듣고서는 다들 야, 이제 중립금리에 가까워졌나 봐. 이제부터 이 정도 금리는 경기 부양용이 아니고 적정금리라고 이야기했나 봐 하고 좋아했는데 그냥 막 주가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어디 인터뷰를 가서 뭐라 그랬냐면 상당한 기간 동안, a long time,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의 정책금리 수준은 균형금리보다 낮다. 앞으로 금리 열심히 올리겠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이야기를, 정반대 이야기를 뒤집어 놓은 거죠. 이런 과정에서 미국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기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2%대 후반에 있던 게 한때 3.3%를 넘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리가 급등하고 더군다나 세계 최강대국인 달러 이자가 3.3%예요. 자, 여러분 해외에 주식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정도 금리를 10년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면 솔직히 미국 국채 좀 사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글로벌 연기금들은 미국 달러 자산에 장기 투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미국 국채금리가 특히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3.5%까지 갔어요. 30년간 연 3.5%씩 이자 받을 수 있으면 이거 괜찮은 상품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한국 주식에 투자해놔서 우리가 그동안 좀 돈 벌었다면 좀 팔아서 미국 국채 사고 싶은 거죠. 이 돈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투자의 자금 흐름과 환율을 비교하면 정반대입니다. 외국인이 팔면 환율 급등, 외국인이 한국 주식 사면 환율 급락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주부터 시작된 미국의 고금리 흐름 3.2, 3.1% 이상의 금리 수준이 계속 유지되니까 주식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굳이 한국 주식 살 이유 없냐,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더 나가서 그런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이른바 성장주의 성격을 좀 지니고 있다는 것도 문제를 키웁니다.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래에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라고 이 투자자들한테 홍보를 했겠죠. 즉 이머징 마켓, 신흥시장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성장주 밸류에이션 못 받는데 아무튼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로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성장주는 금리가 인상될 때 또 불리해요. 왜 그런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회사가 올해 100원을 벌고 주당 순이익입니다. 100원을 버는 회사가 있는데 주가가 10,000원이다. PER이 100배잖아요. 굉장히 비싼 주식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200원 되고 내후년에 400원 되고 내내후년에 800원 되는 회사라면 이것 좀 문제가 좀 다르죠. 아니 매년 이익이 2배씩 늘어나는 그런 회사라면 PER 100배는 올해 이익만 보면 100배지만 내년 이익을 보면 50배, 내후년을 보면 25배로 착착 줄어들잖아요. 이런 게 성장주입니다. 그런데 올해와 내년 사이에 이자율이 제로금리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2%, 3%, 4%로 이자율이 자꾸 올라가면 먼 미래 이익들에 대한 할인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 성장하는 기업,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즉 지금의 현찰이 더 중요하지 먼 미래에 저기 숲에 있는 새 한 마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내 손에 새 한 마리가 더 중요하지 숲에 새 2마리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주식 투자의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매력적이면 모르겠는데 뭐 그냥 세계 경제 따라간다라는 것도 벌써 우리 알고 있었고요. 더 나가서 환율마저 상승할 가능성, 외국인이 팔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굳이 외국인 파는 매물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까지 나오게 되니 외국인 매도가 공격적으로 나오는 날 우리 시장이 빠지는 경향이 많고 반대로 외국인들이 사자세로 돌아설 때 급격한 주가의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 한국의 어떻게 보면 팔자다 또는 한국이 좀 지금까지 그래왔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환율과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또 환율이 급등할 때 외국인이 왜 파는지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있었던 주식시장의 폭락 사태의 원인은 미국의 금리 급등에 따른 나스닥의 성장주 주가 폭락도 있었지만 그 전부터 시작됐던 달러의 강세 기대가 다시 말해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급등에 대한 예상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번지면서 외국인 팔고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가 점점 눈덩이처럼 커졌던 이유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피투왕님 근데 네. 이렇게 헤어지기가 조금 아쉬워서 네. 제가 피투왕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피투왕님은 실전 투자의 달인이시잖아요. 뭐 과찬이십니다. 예. 전날 10월 11일 날 주식시장이 역대급 폭락하고 네. 또 10월 12일 날은 주식시장이 반대로 급등했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피투왕님의 어떤 전망, 피투왕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독자분들, 청취자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제가 이 부분에 그냥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바텀업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시장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전망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럴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이라서 현재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홍 박사님께서 한국 시장의 PBR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드갭이라는 수치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일드갭은 수익성이 기본이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PER의 시장의 PER이 역수를 하면 되는데 지금 한국 코스피가 대략 한 트레일링 데이터로 한 10배 정도라고 하면 이제 10분의 1은 10%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국채금리가 지금 2% 초반이니까 빼면 7% 후반의 일드갭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 상황이나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서 이제 PER이 올라가면 일드는 떨어지고요. 그다음 일드갭 이제 시장 금리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 일드갭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이나 그런 경우에는 일드갭 수치가 거의 뭐 아주 낮은 2%, 3% 정도까지 줄어들기도 하고요. 시장이 아주 이제 저평가 받는데 이제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 경우에는 한 8%, 10%까지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제 시장이 얼마나 저평가됐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제 2018년 10월 11일이죠. 그때 폭락하는 거 기준으로 저도 이제 그 데이터를 한번 업데이트를 해요. 시장이 많이 빠지면 일드갭이 지금 얼마만큼 많이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트레일링 데이터 기준으로
10월 11일 기준 7.78이 나왔어요. 근데 7.78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월별 데이터를 개인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그래프도 그리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7.78보다 높였던 게 제가 가지고 있는 KRX 데이터가 2003년부터 데이터가 있으니 그게 월별 데이터를 쭉 뽑아서 계산을 해보면 현재 7.78보다 일드갭이 높았던 시기를 찾아보면 가장 가까운 시기는 아까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위기예요. 예, 금융위기 2009년 2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이제 회복하기 직전에 2009년 2월, 2009년 2월에 8% 정도였고요. 그 이전으로 가서 보면 이제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2005년 봄이 이제 거의 9% 후반, 10% 근처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2005년 하반기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이제 코스피 지수가 50% 이상 급등했던 시기였고요. 그때였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찾아가 보면 이제 카드 대란이 있었던 2003년 그때도 이제 수치가 높았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주식시장은 상당히 저평가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일드갭이라는 게 주가 지수가 오르면 일드갭이 다시 줄어들 수 있지만 반대로 수익이 줄어들면 이제 수익이 줄어든다면 일드갭이 다시 숫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홍 박사님께 우리나라 기업은 돈을 잘 벌고 있느냐 줄어들 위험은 없느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본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익이 견조하다면 일드갭을 감소시킬 수 있는 평균치로 회귀를 한다고 본다면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는 지금 좀 저평가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제 이 저평가된 국면이 언제에서 될 거냐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망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전략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배당을 뭐 요새 잘 찾아보면 대형주에서는 5% 이상 배당을 주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분기 석 달 정도 뒤에 배당락인데 그런 5% 이상 배당 주는 중대형주, 그다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7%가 넘는 배당을 주는 주식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주식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시장이 싸니까 그런 것들 중에 잘 사서 잘 골라서 픽을 잘해서 이제 사둔 다음에 버티는 거죠. 배당 받으면서. 그러면 반등을 뭐 좀 빨리 해주면 캐피탈 게인을 얻을 수 있으니까 땡큐고요. 만약 반등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악의 상황, 그 4월에 이제 배당금 입금이 돼요. 그럼 4월에 배당금 입금되면 그 돈으로 지금 아직 저평가된 이 주식을 더 사겠다. 요 정도 전략을 가지고 이제 버티기 전략으로 들어가는 거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 아닌가. 지금 입장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좀 부담되셨을 텐데 네. 또 잘 말씀해 주셔서 듣는 청취자분들이나 또 독자님들이 네. 상당히 재밌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끊고 또 다음 시간에 피터 황님과 함께 더 재밌는 이야기 나눌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감할까 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